미국의 대선.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제 중동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란과 분쟁이 발생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트럼프 입장에서.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아직 안 나오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란의 전쟁이 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다, 좋다, 좋다. 좋음, 좋다, 좋다. 만세, 득, 좋아, 개이득, 별의별 얘기 다 오네. 야, 나쁘다. 이거 맛조개다, 이거. 누구야, 김현준 씨. 어? 좋지요. 이란 분쟁은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자, 이제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베네수엘라 철수하면서 내가 이란 전쟁 난다 하는 이유가 뭐냐? 단순하게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트럼프의 대선까지 제가 연대도 얘기하는 거라니까. 오늘 제가 좀 더 내가 그래서 썰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 트럼프 2020년 재선 출마 선언했죠. 대통령 다시 또 나올 거랍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대선에 나오면은 재선될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높아요. 매우 높아요. 왜냐면 미국 언론에서 그 CNN이라던가 이쪽 좌파 계열적 신문을 봤을 때에도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트럼프가 전반적으로 우세하더라고요. 물론 박빙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트럼프가 우세한 걸로 나와요. 한 60% 정도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게 좌파 매체라는 거야.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냥 정식으로 객관적으로 봤다면은 아마도 트럼프의 지지율은 더 높을 겁니다. 어쩌면 트럼프가 꽤 높은 지지율로 재선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원인은 바로 경제 성장이에요. 이게 복잡하게 맞물려 있어요. 자, 미국에서 트럼프가 재선이 되는 게 단순히 국민들한테만 좋고 미국의 엘리트 사회에서 불이익일 때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날 수 있어요. 하지만 미국의 엘리트에게도 트럼프의 재선이 유리하고 미국의 국민에게도 트럼프의 재선이 유리하다면 이건 보나마나의 게임 아니에요. 그냥 트럼프가 되겠지. 왜? 미국의 엘리트들도 트럼프가 돼야 자기가 돈을 버는 좋은 구조라면은 미국의 그 부자들, 상류층들도 트럼프를 지원하는 쪽으로 할 거예요. 즉 선거 자금이지.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그렇죠? 자, 그렇다면 미국의 엘리트, 즉 그 부자들은 어떠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미국의 부자들은 무슨 사업을 하나요? 한번 써보십시오. 에? 어떤 비즈니스 할 것 같습니까? 미국의 부자들, 진짜 부자들. 에? 석유 재벌 있지요, 엘리트 중에. 또 미국의 엘리트들 하는 비즈니스 뭐예요? 석유 말고 총기, 오케이, 좋아. 또 방산, 그게 총기죠. 또 금융, 제약도 있죠. 그렇죠. 오케이. 나올 거 다 나왔네. 즉 군수복합 사업, 무기 사업입니다. 그다음 로키드 마틴이라던가 보잉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용병 회사가 있죠. 조지 부시가 하는 블랙워터 같은 거. 굉장히 커요. 그다음에 석유 회사, 엑스모빌, 세븐 시스터즈라고 부르죠. 이런 애들. 그리고 이런 애들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건 뭐다? 금융. 이런 것들. 자, 이런 애들이 트럼프의 재선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나쁠 거 없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번에 미국은 외교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과거 냉전시대 때 자신의 우방이었던 국가들이 친중화된 나라가 많습니다. 특히 미국의 영린이 뭐다? 원자재 시장, 그 중에서도 원유. 중동의 많은 미국의 동맹 국가들이 친중화돼 버렸어요. 이 친중화된 애들을 군기를 잡아서 미국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미국이 해야 될 과제가 이거예요.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권의 연장이 필요한데 정권의 연장을 하려면은 국민들의 지지도 필요하지만 엘리트 층의 지지도 필요해요. 왜? 선거 자금. 이게 돈이 많으면 이기거든요. 아무래도 유리해요, 선거가. 이런 것들을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이 되느냐? 제가 만약에 트럼프라면요. 이제 썰방을 풀겠습니다. 여기 안 나오네. 여기 안 나오는 그냥 제가 말로 해야겠구나. 제가 만약에 트럼프라면 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지금 현재 트럼프 집권하고 나서 올해인가 작년에 그 미국의 GDP가 4.3%가 성장했어요. 그거는 경이적인 숫자입니다.
4.3% 성장이라는 건 미국 정도 규모에선 일어날 수 없는 성장이에요. 너무나 거대한 성장이라고. 미국 경제 이만하거든. 이만한데 4.3%라는 건요, 거의 대한민국 정도 규모의 경제가 또 생기는 거라고. 어? 세계 10대 무역대국의 국가가 하나 더 탄생하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성장이라고요. 장난이 아니에요. 미국의 그 경제 볼륨은 4%. 자, 그렇다면은 미국이 경제 성장을 4%나 올렸을 때 누가 기적이다. 기적 아니에요. 기적 절대 아니야. 그 4%의 성장의 상당 부분이 어디였냐면 미국의 제조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미국의 제조업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제네럴 일렉트로닉스라는 그 회사가 지금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인지 아세요? 걔네 금융회사입니다. GM, 제네럴 모터즈, 자동차 만들어요? 뭐 만들긴 만들지만은 금융회사가 됐다고. 포드 어때? 금융회사예요. 그럼 무엇이 미국의 제조업을 견인했습니까? 무엇이 미국의 제조업을 볼까? 무기제조. 그렇죠. 무기제조. 군수산업이에요. 미국의 군수산업이 많이 움직였다고. 그래서 GDP. 왜? GDP는 어떻게 계산된다? 생산. 생산을 하게 되면 그만큼 그게 생산한 만큼 가격이 산정되면서 국가 GDP가 성장한 걸로 계산해 주거든요. 미국의 GDP 성장 중에는 무기 생산이 꽤 큰 공헌을 했어요. 무기 많이 만들었네? 그래. 자, 무기는 많이 만들었는데 중동 국가가 메이드 인 차이나를 쓰네? 이런 후레자식 같은 놈들을 봤나? 이러면 안 되지. 그렇죠? 응? 근데 만약에 이란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누가 손해본다고 했어요? 호르무즈 협에 문제가 생기면 오펙 국가들 대다수가, 이 오펙 국가 중에 포함 안 된 나라 몇 개 없어요. 뭐 아프리카면 한 나라가 두 나라, 인도네시아가 뭐 그거, 베네수엘라 뭐 이런 나라들이잖아. 뭐 이런 나라가 뭐 개뿔도 아니지. 베네수엘라 완전히 지금 거지 됐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미국의 부자들이 돈 벌기 좋은 무기는 돈을 많이 벌었고 더 벌 가능성도 있고, 플러스 국제유가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미국의 석유 재벌들도 꽤 큰 돈을 벌 수 있겠네. 플러스 이런 것들이 돌기 시작하면 뭐가 돌죠? 건설업이 돌기 시작합니다. 제가 중동에 있었잖아요. 이거 잘 알아. 저희 아버지가 중동에서 미군 기지 건설하고 했기 때문에 이 군수산업과 건설업은 맞물려 갑니다. 왜? 파괴가 되고 나면 다시 건물을 짓거든. 건설업이 움직여요. 건설업이 움직이면 뭐가 움직인다? 금융이 움직입니다. 다 나왔네. 미국 부자들 돈 벌겠네. 이번 2020년 트럼프 대통령 선거 때 이란 이슈는 트럼프에게 굉장한 혹이네 라는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쟁 안 난다고요? 글쎄, 좀 두고 보자고요. 제가 얘기하는 전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막 6.25 같은 전쟁이 아니란 말이야. 요즘은 그런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요. 국지전으로 일어나지. 예? 그쵸? 꽤 많은 돈이 움직이고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돌면은.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트럼프가 이번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고자 하는 거는 한국과의 연대 관계예요. 2020년 11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020년 4월 15일 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 치면은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요, 민주당이 절대 다수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좌파가 다수석이 됐다가 한국 경제는 개박살 나는 거예요. 지금 제 방송 지금 11,000명이 보고 있는데, 제 거를 지금 벤치마킹 하는 좌파 애들은 잘 들어. 너희들이 지금 하는 그 사업 계속하고 대북송금 하고 싶으면은 내 말 잘 들어야 돼.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니들 다 망한다 해요. 니들 사업 다 망해. 니들이 좋아하는 김정은한테 초콜릿 못 보내줘. 응? 이번 2020년 4월달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는 우파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야 미국과 공조가 가능하고, 그래야 한국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노하우는. 하지만 제가 여기선 공개 안 해요. 한국 경제 어마어마하게 성장시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2020년에 또 상원의원 선거가 있어요. 중간 선거라고 해서 상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에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물론 그 시기에 미국에서는 또 상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있는데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 나면은 아마 2022년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는 시기와 미국의 상하원을 뽑는 시기가 겹치는데 아마 공화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에 트럼프 2기 때에는. 왜냐? 미국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선거 자금이 넉넉하고 경제 성장을 하게 된다면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공화당을 찍게 돼 있어요, 이번에. 그리고 미국이 지금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공화당 의원 중에는 흑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화당이 맨날 백인 위주의 정권이라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서 유색인종들을 많이 내세울 거예요. 미국 가서 뭐해? 그런 거나 보고 다니는 거지. 응?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따라서 미국의 공화당 의원의 유색인종,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계 의원들이 많이 포진하게 되면은 미국 다민족 사회에서 아시아계, 히스패닉계, 흑인계 사람들이 공화당 쪽을 많이 지지하는 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도 얘네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미국은 공화당 트럼프, 그 다음에 공화당의 상원, 하원을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구조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공화당 일색으로 미국 정치가 8년 정도 유지될 거로 보이는데 그 8년의 기간 동안 한국이 좌파 정권을 유지한다? 대재앙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8년이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산업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나라의 산업은 1년만 지나도 다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8년이면 우리나라 경제를 저기 아프리카 가나, 우간다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중에 우리나라는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예. 이거를 같이 연계해서 보면서 우리나라 선거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해야 돼요. 예? 요즘 문제 뽑았다 후회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좌파들 중에도. 그렇죠? 그런 사람들 생각 잘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선거와 연결되면서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친가. 제가 여태까지 늘 얘기했잖아요. 국제관계를 잘못하게 되면은 그 나라의 경제는 망한다. 근데 제가 얘기했던 말 한 번도 틀린 적 없잖아. 그러니까 제 말 한번 믿어보라니까 또. 예? 제가 말한 대로만 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해요. 제가 100% 자신 안 되니까요. 예? 다만 이 조원진 같은 친중 매국당 이런 애들, 이런 놈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우파가 집권 못합니다. 왜? 자유한국당 표를 갉아먹을 거니까. 내가 이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자유한국당을 공격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의 정통성에 흠집을 해서 표를 갉아먹게 되면은 애국당이나 자유한국당 둘 다 무너지고 민주당이 표를 차지한다.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가 좌파가 다수당을 집권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2020년에 이루어지고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죽는다예요. 그렇죠?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려는 전략이 뭐다? 새로운 신당이 필요하다. 우파에 반중 친미하는. 어쩌면 제가 만들 수도 있어요. 저는 늘 공작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마 민주당에서 실망해서 이탈됐던 표가 흩어지지 않고 온전히 반중 친미를 하는 새로운 신생 우파 정당으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표를 얼마큼 더 몰아오느냐는 결국 자금의 문제예요. 그거만 해결된다면은 내가 봤을 때 굉장히 강력한 정당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하에 비록 문재인이란 떨거지가 있어도 국회의원들이 반중 친미를 하면서 공조를 해준다면은 아마 2022년 선거 때에는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을 한 번 더 당선시켜주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미국에. 트럼프가 8년이잖아요. 우리가 국회의원만 딱 해가지고 저기 친중 법안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리고 화웨이를 작살내는데 공조해주고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트럼프 집권 2기 기간 동안에 협조를 해서 우리가 중국을 경제적으로 공격하는데 협조를 잘해주면은 미국은 그 다음번 선거 때, 즉 3기 때 공화당이 출신의 대통령이 또 한 번 나올 수 있는 기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은 우리한테 잘 보여야 되는 시기예요, 지금. 왠지 아세요? 우리가 그만큼 중국한테 많이 경제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하고 엮여 있는 관계를 얼만큼 많이 끊느냐에 따라서 트럼프의 대중국 견제 정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란 문제는 오히려 쉬워요. 한반도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쵸? 아, 나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해 주네. 굉장히 많은 거를. 이 역학관계를 잘 읽으세요. 제가 자세히는 더 설명 안 합니다. 제가 말하는 그 의도를 아실 겁니다. 그쵸? 그리고 나면은 우리나라에서 다음번에 대통령 선거 나올 때 친미 반중 대통령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게임 오버예요. 한 8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8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어쩌면 남북 통일이 될 수 있어요. 그 안에. 심지어 중국도 그 시기가 되면은 없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대로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위기가 꼭 기회죠. 이거 할 수 있어요. 아, 제 머릿속에 다 그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공으로 한 얘기 없어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움직인다고. 자, 그래서 이게 현재 미국 공화당의 상황인데 이러한 그 미국의 상황이 이번에 역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인가 2007년인가 민주당 하토야마가 집권을 한 다음에 한 4년 정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아베가 재집권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아베의 지금 그 내각이 일본이 그 전후 패전한 다음에 요시다 시게루라는 제1대 수상이 있었는데 굉장히 장기 집권했거든요. 지금 아베가 그 시대를 어떻게 보면 맞이한 거예요. 요시다 시게루 그 이후로 이렇게 장기 집권한 일본 수상은 없습니다. 네. 왜냐? 친미를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원래 아베 집안은 반미 집안이에요. 그 외할아버지 이름 까먹었다. 아, 그 사람 누구였지?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외할아버지 있잖아요. 아,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사람, 그 다음에 또 그 동생 카토 에에사쿠, 이 사람도 바로 반미주의자였어요. 카토 에에사쿠는 일본에서 핵미사일을 개발하려고 하다가 수상해서 쫓겨난 사람이고. 아, 왜 자꾸 그 할아버지 기억 안 나지? 키시노부스케, 맞아. 키시노부스케는 제일 미군을 철수시키려 했던 사람이에요. 아베 집안이 빨갱이 집안이야. 어떻게 보면 좌파 집안. 예. 그랬지만 지금 철저하게 고개를 숙임으로써 일단 그 장기 집권을 하고 있죠. 친미하니까 목숨 살려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제가 바라보는 전체적인 시나리오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 용병이 베네수엘라를 철수하면은 중동 정세는 악화된다. 지금 이게 제가 예상했던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국제유가는 상승한다. 당연하죠. 지금 또 올랐잖아요, 조금. 저는 국제유가 그렇다고 막 100불, 150불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 저기 이유가 나옵니다. 국제유가 상승하면 중러 군사동맹은 강화된다. 왜? 푸틴은 칼을 들고 시진핑을 끼워넣을 거라 그랬잖아요. 고유가를 즐길 거라니까, 러시아는. 그리고 미국이 셰일가스를 팔아야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기술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셰일가스를 팔 수 있는 판매처가 생길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연구개발해서 만들었으면은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팔지 않는다면 투자만 들어가고 안 팔리면 손익분기점, 연구개발비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중동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나오는 산유국들의 석유 수출에 지장이 생기니까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것을 하락시킬 수 있는 것은 셰일가스의 증산이거든요. 그리고 셰일가스가 증산이 돼서 나와야 우리들 같은 나라가 그래도 좀 싼 값에 살 거 아니야. 예를 들어 150불씩 막 올라가면 우리가 어떻게 사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나 일본이 죽지 않을 만큼, 그러면서 미국이 최대한 이익을 뽑아 먹을 수 있는 적정 가격으로 팔겠죠. 나는 그게 한 70에서 80불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은 미국도 꽤 짭짤하게 수입을 벌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산유국이 되면서 꽤 큰 힘을 발휘하는데, 다만 그 길을 누가 열 것이라고 보느냐? 전 아베가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아베 수상이 아마도 이란 분쟁이 심화되게 되면은 미국 셰일가스를 사겠다고 선언해버리지 않을까 하고 전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왜냐? 셰일가스를 팔아야 되는데 판매처가 아직 없습니다. 누군가 사줘야 돼. 그거 누가 사줄 수 있겠어? 산업국가. 산업국가 중에 지금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1등 중국, 2등 일본이에요. 일본.
미국이 일본만 잡아도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베는 먹고 살고 수상직도 더 유지하려면은 미국 셰일가스 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아베가 먼저 선빵을 날려서 제안을 할지 아니면 미국의 압력에 의해 마지못하게 할지는 난 몰라요. 하지만 미국이 아베가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유가는 100불이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못 사요. 미국도 판매할 수 있는 적정 가격을 정해줘야지.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이 지금 이란 분쟁으로 군산복합체가 무기 팔아서 호황을 벌고 그 다음에 셰일가스 팔려서 그 이란 분쟁이라면 기름값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간 기름값만큼 셰일가스가 한국, 일본에 들어오게 되면 미국의 석유업계도 꽤 짭짤한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셰일가스를 개발했던 업체들이 중소기업이 많았어요, 미국에. 근데 이 중소기업 업체들이 저유가로 움직이는 바람에 많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그 석유 다국적 기업 애들이 인수합병을 해버렸어요. 셰일가스도 지금은 엑슨모빌이나 이런 큰 미국 석유회사의 소속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셰일가스가 올라가면은 미국의 석유 회사들도 돈을 벌게 되는 구조예요. 그러면서 뭐가 움직여요? 금융이. 이렇게 좋은 논하는 사업이 어디 있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고 나면 2020년 트럼프 대통령 선거는 뭐 따놓은 당상 아니겠어요? 아니 미국의 재벌들도 돈을 벌고 국민들도 경제가 성장해서 다 좋아하는데 누구의 아베 10,000원 감사합니다. 저 진짜 애나르죠. 요즘 워낙 가치 떨어져서 나 필요 없어. 애나 빠꾸. 예,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선거 이기겠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중동 문제 터지면 트럼프는 100% 당선된다예요. 그쵸? 사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정권이 친미 반중이기만 하다면 사실 우리나라도 여기서 꽤 돈을 벌 수 있어요. 비즈니스 구멍이 좀 보이거든요. 어디를 노리면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일자리 창출되고. 근데 아마 우리나라 병신들은 안 할 게 뻔하니까 그냥 묻혀뒀다가 다음번 대선 끝나고 반중 친미 정권 생기면 그때 해야 되겠어요. 그게 내년이 될지 아니면 3년 뒤가 될지 아니면 8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깊숙이 묻어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타까워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지금 보면 패스트트랙만 존나 얘기하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죠. 진짜 중요한 얘기, 민생이랑 관계된 거 하나도 안 하잖아. 그리고 지금의 이러한 중동 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GDP를 5만 불, 10만 불로 올릴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